오히려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해외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겠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 예.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 줄 알고 미국에 진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백을 이제 메꿔줄 수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한병화 위원님 저희가 여러 차례 모셨고요.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 또 그때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지금 꽤 많은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시 좀 모셔서 기후변화 위기 관련해서 거대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전기차, 2차 전지, 풍력 발전, 수소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여기까지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건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오랜만에 뵙는데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올 초에 텍사스에 한파가 몰아닥치더니 또 여름에는 캘리포니아 산불, 세계 곳곳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이 위기를, 전 인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미국, 유럽, 또 중국, 이 동시다발적으로 각국 정부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사실은 그 흐름에 이제 동참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일단 먼저 좀 큰 틀에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상 기후들이 있는데 파리 협약으로서 그것에 대한 컨센서스는 우리가 확보가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그에 따른 산업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산업의 재편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눈에 캐치된 것은 처음에는 이제 재생에너지였고, 그 재생에너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경쟁력을 갖출 때쯤 되니까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팍 떠오르면서 세계 시장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 산업들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목도를 다 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의 생각이 더 공고해진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위기를 신산업으로, 에너지 전환 신산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본 것이죠. 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이 컨센서스를 공고하게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아주 강렬한 맛을 다 본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신 분들 테슬라 1조 달러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모든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 합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회사들이 계속 지금 생겨나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레벨의 인류가 살아갈 환경을 결정짓는 그런 이제 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린 산업이라는 것들은 지금보다 이제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미국은 이제 이번 탄소 감축안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인프라 부양안 안에 기후 변화와 관련 예산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아직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급진 진보하고 중도 진보의 이제 어떤 기싸움 때문에 아직 통과는 안 되고는 있지만, 연내에 통과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게 통과 안 되면, 사실은 민주당 지금 바이든 정부가 탄생했던 그런 근원이 흔들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통과될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한 5,550억 달러 정도가, 기후변화와 관련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네. 재생에너지를 기존에는 풍력 태양광에 대해서 보조금을 이제 생산세액 공제, 투자세액 공제, 이 두 가지 보조금으로 미국의 풍력 태양광은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년 단위로 보조금을 연장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 부양안에는 10년 단위로 해주는 걸로 돼 있어서 그만큼 이제 한번 확정되면 10년을 지속한다.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장기 플랜을 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죠. 전기차. 물론 이 전기차에는 전기차하고 수소차 같이 포함이 됩니다. 수소도 이제 수소 전기차니까요. 이것에 대한 이제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대당 7,500달러를 이제 주는데 이걸 이제 최대한 12,500달러까지 늘리는 쪽으로 돼 있고요. 우리 돈으로는 대략 한 1,500만 원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미국의 노조가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 50% 이상의 배터리의 제조 비중이 있는 그 전기차는 12,500달러까지 최대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 업체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미국 업체들하고 합작 회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거군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요즘 합작 우리들이 이미 꽉 잡았죠. 대한민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테슬라와 GM은 지금은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못 받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두 회사가 이제 보조금을 받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GM보다는 보조금을 좀 낮게 받겠죠. 그래서 우리 배터리 회사는 LG 같은 케이스는 GM하고 JV인 것이고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포드 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JV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의 이런 어떤 새로운 제도는 우리 전기차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뭐 그린 딜이라는 게 이미 통과가 돼서 지금 주요국들의 다 이제 그 27개 국가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일부 부분적으로는 뭐 가동이 되는 예산안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린 딜이 이제 그 됩니다. 거기 안에 뭐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라든지 수소, 그린 수소에 대한 대규모 투자. 뭐 전기차는 이미 뭐 그 각 국가들이 보조금을 대폭 올리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중국은 탄소 중립을 2050년으로 하지 않고 중국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2060년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 세계 그린 산업의 중심이죠. 현재까지는 전기차 시장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풍력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큰 시장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람이 안 불어서 영국에 바람이 안 불고 유럽에 바람이 안 불고 그리고 중국이 뭐 탄소 중립하느라고 전기를 생산 안 하고 해서 전기료가 확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이 흔들린다. 뭐 이런 아마 뉴스들이 꽤 이제 많이 나왔었죠. 국내 언론들이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서 쓴 기사 같은 느낌이 강하던데요. 뭐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렇게 이게 뭐라고 이제 화가 날 수는 없는데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의 이 의견, 이 자기의 생각에 투자 판단에 역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그건 큰 문제죠. 사회적인 해악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국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국가입니다. 해상풍력 발전기가 워낙 많은데, 바람이 조금 적게 불면 당연히 전력량이 떨어지죠. 그리고 영국은 요즘 브렉시트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불안정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주유소에 트럭 운전자가 없어서 기름이 공급이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뭐 전력이 부족해졌는데 그 천연가스 수입이 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서 많은 관련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이럴 정도로 심각하게 좀 사실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고 보리스 존슨이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해외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겠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책을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발 이 전기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뭐 모든 언론들이 이 탄소 중립 정책이 후퇴가 될 것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데. 시진핑이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에너지 부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막 지역에다가 대규모의 풍력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을 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400기가의 풍력 태양광을 이미 지금 건설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 그리고 또 그 정치를 움직이는 유권자들이 바라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꼭 풀어야 될 숙제가 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특별하게 정책들이 변동이 없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른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이걸 또 이제 뭐 국내 언론들 중에는 이걸 빌미로 해서 마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그 속도를 오히려 뭐 지연시켜야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보도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던데 저는 좀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거대한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은 많은 투자를 하고 앞서 나가야 글로벌 산업을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자꾸 김 빼는 듯한 그런 보도들은 좀 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그 미국의 인프라 부양안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래 당초 이야기했던 인프라 부양안이 바이든이 대폭 하여튼 뭐 줄였다 규모를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민주당의 뭐 조 맨친인가요? 뭐 그런 일부 상원 의원이 반대해서 이게 쉽게 통과 안 될 거다 뭐 이런 보도들도 또 있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부양안이 두 가지죠. 하나는 전통적인 인프라 부양안 1.2조 달러. 그거는 상하원이 그 민주당의 상원의 공화 민주가 양당이 합의한 안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이제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원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진보파들이 잡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기후변화 관련된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좀 더 큰 규모의 일반 국민들을 위한 그 예산들을 강하게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제 의도죠. 그래서 이걸 다 니네가 합의를 해주면 우리가 이거 1.2조 달러 같이 해줄 거야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애초에 상원에서 합의된 안은 그거는 뭐 별로 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두 번째 안 3.5조 달러였잖아요 초기에. 근데 이제 최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통과가 잘 안 되니까 민주당 내에 있는 상대적인 보수 중도 쪽을 이제 설득시키는 차원에서 3.5조 달러에서 1.75조 달러로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후변화 관련된 예산, 그린 산업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큰 차이 없이 5,550억 달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오바마 때 이제 그린 뉴딜이 처음으로 예산안 대규모로 이제 책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90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6배 가까운 증액이 된 아주 역사적인 그 예산안이라서 이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당연히 미치는 효과가 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유럽은 사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미 많이 진출을 해서 유럽에 이제 배터리 이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배터리를 많이 공급할 거다. 이거는 사실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이미 돼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그런 인프라 부양안과 더불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이 새 감면 혜택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완성차 업체들하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이 합작사 그리고 우리 배터리 3사가 하여튼 이렇게 뭐 공급하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사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것들까지 미국 스토리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거의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의 파트너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뭐 전혀 뭐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의 앞으로 어떤 뭐 테슬라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테슬라 정도의 뭐 리비안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중국만 제외하고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뭐 절대적으로 꽉 잡고 있다. 그렇게 뭐 판단을 해도 좋습니다. 최소
몇 년씩, 5년, 10년씩은 계속 갈 것 같은 뭐 이런 정도. 그렇죠. 규모더라고요. 앞으로 네. 5년 이상은 네. 뭐 이미 다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네.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편으로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좀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가장 그게 지금 큰 팩터가 될 수 있죠. 네. 미국하고 중국이 만약에 사이가 좋았다면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했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 줄 알고 미국에 진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백을 이제 메꿔줄 수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 네, 사실 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주 좋은 지금 기회입니다. 네. 좋은 기회죠. 미국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미국 정부에 이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맺을 수 있는 좋은 파트너다. 뭐 이런 판단을 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네, 네. 중국하고 한국 업체들만이 네.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거를 이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네. 아니면 한국인 거죠. 근데 파나소닉은 왜 채택이 안 될까요? 미국 업체들 입장에서. 파나소닉은 이제 일본 업체라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고 일본 업체들은 보면 아주 공격적으로 미리 나서서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네.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나소닉이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늦죠. 우리는 뭔가 시장이 있는 것 같으면 팍 뛰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일본 업체들은 이미 시장이 있고 고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나소닉하고 테슬라의 관계를 보면 초기에 계속 삐걱삐걱거리고 네. 아직도 뭐 둘이서 그렇게 뭐 나이스한 그렇게 네.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밀고 당기기를 계속 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한다면 이게 약간 그 DNA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은 괜찮나요? 유럽은 뭐 어쨌거나 중국 업체들이 또 공략할 수 있는 지역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한국이 먼저 선점은 했지만 혹시라도 중국 업체들한테 좀 밀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이미 선점을 한 상태라서 네.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그 여력이 중국 업체들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뭐 CATL이 독일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네. CATL이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제 확장이 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바뀌겠지만 그 회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뭐 몇 개 회사가 유럽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국내 업체들이 뭐 거기도 돈독한 어떻게 보면 그 네. 협력 체계를 완성차 업체들하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서 글쎄요 뭐 거의 재편은 거의 끝나지 않나 싶어요. 벌써요? 이미 뭐 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그 뭐 LFP 배터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조금 뭐 다른 이슈이긴 합니다. 그 유럽 각국이 또 자체적인 이제 배터리 뭐 공장을 뭐 만든다. 또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일부 완성차 업체가 이 배터리 생산을 내재한다. 네. 뭐 이런 이슈가 계속 조금씩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좀 혹시 한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거는 네. 이미 사실은 5, 6개월 전에 네. 약간 배터리 회사들 조정 받을 때 나왔던 네. 뭐 이슈였죠.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다 JV가 되었잖아요. 예. 예, 뭐 한국 업체들을 한국 끼지 않고는 안 업체들,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유럽의 이제 신생 배터리 회사들 노스볼트가 이제 가장 앞서 네. 있는데 노스볼트가 이제 본격적인 생산은 아마 내년 1분기부터 본격화될 것 같고요. 몇 개 회사들이 더 있어요. 네. 배터리업이라는 것이 뭐 생기는 것은 뭐 쉽게 생길 수 있겠으나 돈만 네. 있으면 예. 검증이 좀 돼야 되죠. 음. 그 납품이 얼마나 잘 되고 완성차 업체들이 원하는 스펙으로 더군다나 안전하게 네. 가격을 맞추면서 네. 해 나가야 하는지는 사실은 좀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제 생각에는 뭐 한 4, 5년쯤 지나서 네. 충분히 뭔가 좀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선발 업체들은 노나요. 네, 선발 업체들은 그만큼 이제 캐파가 더 빨리 증가하게 되고 기술력은 더 이제 이미 높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갭을 벌리거나 최소한 유지할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만 봤을 때도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재편은 웬만한 메이저의 재편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뭐 잠시 말씀하셨지만 뭐 테슬라가 얼마 전에 LFP 배터리
주로 이제 뭐 중저가 보급형 모델 쪽에는 많이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한국 2차 전지 특히 소재 업체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많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빌미가 됐잖아요.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이게 LFP 배터리가 어느 정도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이렇게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지, 이 상대적인 장단점하고 이 경쟁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 LFP냐 갑자기 이렇게 뭐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원재료 가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특히 리튬의 가격이 지금 뭐 바닥 대비해서 2년 만에 거의 한 4배 뭐 그 정도 올랐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코발트니 뭐 니켈이니 뭐 모든 엄청 올랐죠. 네. 상품의 가격들이 올랐고 또 이게 크게 꺾일 가능성이 없어요, 별로. 왜냐면 전기차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춰주는 광구, 그러니까 광산의 개발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3년 전에 네. 그랬었거든요. 수요가 굉장히 좋고 좋아질 예정이니까 대규모로 증설을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가격이 폭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 광구를 운영하는 업체들도 사실은 눈치를 보면서 증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 이게 고행진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 소재 가격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이슈가 되냐면 우리가 흔히 전기차 시장 배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정은 대전제는 계속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계속 하락을 하면서 이게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더 싸져서 수요가 확 확산이 되는 변곡점이 조만간 온다. 그걸 뭐 프라이스 페리티라고 이렇게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가격이 같아지는 수준. 이게 이제 대전제인데 이게 이제 과연 되겠느냐 하는 지금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제일 먼저 이제 체감한 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그럼 대안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현실로 나와 있는 대안은 LFP인 거죠. 리튬을 쓰긴 하지만 다른 쪽은 이제 작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보다 뭐 최소한 20-30% 정도 가격이 싸니까 저가 모델에 깔게 되면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들이 그 좀 저항을 하는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쓰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그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에 네거티브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확인하려고 하겠죠, 투자자들은. 배터리 가격, 배터리 소재들이 저렇게 오르는데 배터리 가격이 그럼 올라가야 될 거잖아요. 그 올라가면서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받아들일까? 또는 그 밸류체인 안에서 이런 판가의 전가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시장이. 뭐 저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매력적인 신차는 다 전기차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나올 차들은 아주 고가의 무슨 내연기관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차들이 전기차 베이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앞으로는 이제 대세가 될 것이고요. 충전 인프라 확충이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가 굳이 뭐 한 300-400km, 뭐 400-500km 정도면 뭐 이만하면 됐다. 이런 이제 그 컨센서스가 많이 확충이 될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러면 배터리를 조금 더 얼마나 이제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런데 이제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업체들이 어쨌든 뭐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뭐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우리가 크게 이제 할 필요 없고, 이제 좀 세그멘트화 되겠죠. 그러니까 뭐 100km, 200km, 뭐 300km 언저리 밑에는 뭐 LFP도 좋고 좀 저가의 삼원계 배터리들이 좀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 거기서부터 이제 300km에서 한 뭐 400-500km, 500-600km는 이 삼원계 배터리에 좀 하이니켈이라든지 이런 좀 가격이 비싼 이런 배터리들이 이제 주류일 것이고, 그 이상으로 또 아주 높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한 뭐 5-6년, 뭐 7-8년 후에 나올
전고체 배터리들의 이제 이런 좀 세그멘트가 조금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어쨌든 이 헤게모니 싸움을 앞으로 2030년 이후로도 계속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리사이클이에요. 리사이클 문제만 제대로 해결이 되면 폐배터리를 리사이클한다. 리사이클하는 것만 제대로 해결이 되면 우리가 사실은 뭐 LFP 이런 거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올 거고요. 그걸 조금 더 플러스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LFP 배터리가 이제 기존 이제 삼원계 배터리의 가격 인상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소재 가격이 안정만 된다면 LFP가 지금처럼 이제 각광받기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소재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 많은 소재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광구들이 이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폐 배터리를 계속 이거 리사이클해서 거의 동일한 퀄리티의 배터리를 소재를 뽑아낼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이제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단기간에 바로 해결은 안 돼요. 왜냐하면 폐 배터리가 나오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2030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크게 나오죠. 뭐 보통 뭐 짧은 전기차는 한 7, 8년, 뭐 길어야 한 10년 정도 타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에 대한 지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리사이클 산업의 또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축이 배터리 산업의 하나의 축으로 아주 큰 축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 헤게모니를 장악할 유력한 기업이었는데요. 국내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가 아마 조만간 하나 뭐 상장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의 자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죠. 아마 앞으로는 우리 대기업들도 다 지금 준비를 다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G도 그렇고 SK이노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국내 뭐 배터리 업체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딱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국면이 추가 매수의 기회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까지를 보느냐, 아니면 뭐 내년, 내후년을 보느냐, 또는 5년 후를 보느냐,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 당분간,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연말 정도까지는 조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 이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뭐 LFP라든지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잡다구리한 이유를 붙일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급 이슈 때문이에요. 수급 이슈. 수급 이슈죠. 지난 2년 동안 올랐어요. 배터리 외 소재 관련 업체들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보통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1년 바짝 오르면 그 다음 년으로 쉽니다. 그죠? 항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년도에 또 이제 구조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2년 동안 올랐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은 40%였고 왜냐면 올해는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2배로 올라가니까 왜 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전략이 좀 필요한 찰나에 연말에 지금 대주주 과세라든지 또 공매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LFP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양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양념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이 되면 미국 시장이 이제 또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이 이제 막 뿌려지기 시작하면서 뭐 GM,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그 완성차 업체들도 신차들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전기차 업체를. 그러면 뭐 보조금이 없다가 확 늘어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당연히 뭐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때쯤 되면 또 아마 LFP나 이런 이슈를 다 잊어버릴 거예요, 투자자들. 역시 한국 K 배터리다. 이런 생각이 들 거니까. 그런 이제 정책 효과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려면, 글쎄요, 보통, 연초부터 어쨌든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한 뭐 두세 달 정도 지나면 또 이제, 한국 배터리가 또 한 번 움직이는구나. 유럽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미국을 이제 가져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니까,
뭐 내년 1분기 이후 내년 2분기 정도 본다면 뭐 지금 저점 매수하셔도 되죠. 그러나 연말까지를 본다면 저는 지금은 좀 관망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이거를 한번 이거는 구조적인 산업인데 뭐 지금 이거 뭐 조금 그야말로 잔파도거든요. 그렇죠. 이 잔파도 때문에 내가 팔 필요가 있냐 이런 상관은 전혀 뭐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비중이 전 세계가 올해 연말 돼도 전 세계 평균이 10%? 근데 올해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많이 줄었잖아요, 생각보다. 네. 반도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된다 하면, 내년에 많이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10%한 초반 정도 될 거예요. 네. 페네트레이션이. 침투율. 그렇죠, 침투율이. 근데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통 2035년, 빠른 국가는 늦어도 2040년까지 이후부터는 아예 안 팔아야 돼요. 내연기관차를. 그러면 대부분의 전기차, 그리고 일부의 수소차가 팔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5년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한 뭐 15년. 1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5년에서 20년. 15년 안에 지금 10몇 %의 이 침투율을 70%, 80%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과제이고 어려운 과제이겠어요. 근데 그 거대한 시장에 대한민국이 유럽과 미국 시장을 깔고 가고 있다. 두 개를 합치면 중국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사실은 별로 생각할 필요 없죠. 생각할 필요 없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 투자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초과 수익을 얻고 싶어하고 또 뭐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손실 보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대체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아이디어를 확장하자면 수소차라는 또 대안이 있죠. 원재료가 상승에 따른 이슈는 없어요.